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각 9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들어와 주면서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좀 오프닝 타이밍 때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를 분명하게 얘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이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법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고치거나 새로 놓는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예산 법안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프라 법안은 뭔가 하면은 사회복지 예산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교육이나 보육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 중에 재생에너지, 전기차 관련 부분이 이 법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상원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딱 양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표가 생기게 되면 네. 법안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 맨친 의원이 여기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네. 사실 처음에 3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책정이 됐다가 1조 7,500억 달러 규모로 후퇴를 한 것도 조 맨친 의원의 반대고 그 조 맨친 의원을 갖다가 설득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들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조 맨친 의원이 백악관이나 이 민주당 수뇌부에다가도 얘기를 안 하고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법안에 대해서 자신은 더 나갈 수 없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에 어찌 보면은 사활을 걸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렇게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백악관도 굉장히 발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긴 문장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친 의원 발언은 이번 주에 그 대통령과 협의를 해온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맨친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또 협의의 끝을 만약에 이게 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입장 번복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 아니고 네. 무소속으로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맨친 의원 때문에 지금 몇 달째 줄다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친 의원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은 맨친 의원의 그 지역구가 웨스트 버지니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구나 미국민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반대표를 던지게 해라. 네. 뭐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뭐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앞에서 우리 국정분석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기차의 충전소라든지 전기차 사는 데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하는 이게 이 법안에 모두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협상력의 한계를 보여준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50대 50으로 상원을 양분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이 정치적인 취약성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성장률 자체를 갖다가 좀 내려잡는 이것 때문에 조 맨친 의원 발언 때문에 내려잡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성장률이 3%에서 2%, 1%포인트 떨어질 거고 네. 2분기는 0.5%포인트, 3분기는 0.25%포인트 떨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을 갖다 더 협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조 맨친 의원이 이런 반대 목소리에 결국 굴복을 하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 아마 이걸로 이 법안 자체가 폐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네. 어쨌든 뭐 사회복지 법안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예산 법안이죠. 네, 1월에 표결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 계속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이웃나라죠.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도 요소수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왜 재밌는가 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사태가 났을 때 일본 언론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랬죠. 뭔가 하면은 한국은 반도체도 그렇지만 요소수에서 보더라도 공급망이 굉장히 취약하다.
근데 일본은 암모니아 대부분을 일본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럴 일 없다. 이랬죠. 네, 이렇게 얘기한 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요소수 가격이 리터당으로 따져가지고 200엔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그러거든요. 오. 그러니까 거의 7배 이상 오른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본도 결국은 중국의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암모니아 수출을 제한을 하니까 일본에서 암모니아를 생산을 하고 요소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출하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요소수를 사서 쓰는 수요처 입장에서 혹시나 품귀 현상이 빚어질까 두려워가지고 재고를 갖다가 필요 이상으로 더 확보하고 네.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수요가 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격이 오른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도 이렇게 쟁여놓는다 그러나요? 네. 네, 미리 사는 데는 사재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소수에 관련한 소식도 좀 들어봤습니다. 일본의 언론들 또 우리 공급망을 좀 비판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결국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암모니아를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세계 공급망에서 본다면은 어느 나라도 사실 네. 자유롭지 않다 그러네요.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일본에서 얘기를 하기로 언론들이 뭐라는가 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유 자동차가 적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요소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요소에 들어가는 암모니아가 굳이 요소수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요소수는 선박이나 건설기계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 암모니아가 이 비료 생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볼 적에 일본 언론들도 일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걸 놓고선 우리를 갖다가 비난하고 우리 공급망에 문제를 제기했던 일본 언론이 고소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럼요. 결국은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세계 공급망 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어느 한 나라도 이 차질이 생겼을 때 자유롭지 못하고 버텨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얽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프닝벨 일본에서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발언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인도와 관련한 이슈입니다. 인도 분들 굉장히 요즘에 대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달에 트위터의 CEO가 임명이 됐는데 이분도 인도 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잭도시 CEO의 후임이었죠. 네. 아그라왈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나이가 37살입니다. 네. 젊은 나이에 S&P 500기업의 CEO가 됐다는 와. 것 사실 자체가 네. 굉장히 주목을 주목할 끌었지만 만한 내용이죠. 그것 이외에 또 하나 주목을 끈 게 이 사람이 바로 인도 출신이다 하는 그 점입니다. 10년 전에 네. 어떤 그 타임이 어떤 기사를 실었었는가 하면 네. 인도의 최고의 수출품은 CEO다. 오. 라고 그런 기사를 10년 전에 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미국의 IT 기업들 빅테크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대략 인도 출신들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략 읊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네. 그리고 IBM, 어도비 여기에 CEO들이 모두 인도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 출신들이 이 IT 업계, 네. 미국의 빅테크를 갖다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밖에도 뭐 트위터, 넷플릭스, 빔웨어,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VM웨어까지 그렇죠. 지금 인도 출신의 네. CEO들을 지금 뭐 거의 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인도 출신이 엄청 많다고 하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인도 출신이 많은 거는 사실이라 그럽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비자를 받는 사람의 70% 정도가 네. 인도 사람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의 한 40%가 인도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전체 실리콘밸리의 인력을 놓고 봤을 때 인도 출신은 6%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민자의 숫자로 봤을 때 네. 이 인도계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많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IT 기업에서 네.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을 하는 거는 뭔가 비결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빅테크라든지 IT 부분에서 굉장히 인도 출신이 성공을 해 온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정말 그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로 꼽는 게
IIT라는 네. 대학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그러니까 네. 인도의 MIT다라는 그런 저 들어본 적 대학인데 있어요. 이 네. 대학 출신들이 결국 이 대부분이 이 대학 출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학 출신들 때문 그리고 이 대학 때문에 말하자면은 인도가 그런 정보통신 기술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사실은 동양에서 MIT다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이 대학을 아하.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예전에 이제 네. 그쪽을 살펴볼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인도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 IIT 출신들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는 들은 바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출신들이 서로 이렇게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IIT라는 대학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네루 총리 때 51년도에 처음 생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과학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학교인데 학비 한 80%를 갖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네.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대 8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교수를 충분하게 충원을 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업체하고의 프로젝트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대학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뭔가 하면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말 시시콜콜 참견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인도가 가장 심한 문제 그러면은 네. 빈부격차 아닙니까? 이 빈부격차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IIT에다가 하층 계급민들의 말하자면 TO를 좀 늘리자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네. 학생하고 교수들이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원래 IIT의 목적이 뭐냐 공학도를 키우자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만큼 이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게 인도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긴 하지만은 네. 이 IIT의 독립성이나 뭐 이런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부럽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대학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부럽기는 한데 사실 근데 좋은 대학이 있다고 해서 성공 비결이 전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IIT 출신들의 네트워크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리콘밸리 전체 근로자의 뭐 6%만이 인도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네. IBM 엔지니어만 놓고 보면은 28%가 인도고 네. 나사는 35%입니다. 와.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서로 간의 어떤 유대 관계도 결국 끌어줄 거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이 IIT 출신들이 단순히 기술 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창업 쪽으로 나선다 그러거든요. 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네. 어떤 데서 그런 재력이 나오느냐 네. 하고 이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 첫 번째가 인도라는 나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라는 나라 한번 가 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한번 가봤는데 네. 정말 정신없습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거든요. 네, 저도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13억이 넘는 인구 속에서 계급 구조가 있고 그렇죠. 굉장히 말하자면 혼돈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네. 혼돈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그러면은 결국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경쟁력은 뭔가 하면 결국 협력하고 팀워크다. 왜 그런가 하면 갈등이 기본적으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팀워크나 말하자면 협력의 중요성을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 기본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좀 겸손하다 그럽니다.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간에 외부적으로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지목이 되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데 나델라는 네.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임을 하면서 그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모토가 뭐였는가 하면 모든 것을 안다. 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모토였는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배운다라고 바꿨다 그럽니다. 대단합니다. 일종의 겸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이던 게 지금 네. 현재 1조 3천억 달러, 2조 5천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의 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작지만 한 가지 이유, 인도가 네. 영어를 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좀 덜하다라는 뭐 그런 면을 지적을 합니다만은 사실 필리핀도 영어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영어 쓰는 나라가 한둘입니까? 그럼요. 네, 이렇게 네. 본다면은 이거는 아주 작은 이유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가서 취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겠죠. 그렇겠네요. 네, 이런 이유들이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을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